예, 한상혁의 나비 효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풀어나가야 될지 봐야겠죠. 먼저 최인 앵커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9년 황금 돼지의 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은커녕 이 농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에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전일까지 13개 농가의 추가 확진 판정이 났고요. 돼지들 1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삼겹살 시가 혹은 뭐 금삼겹 이런 말이 이 농담만은 아닐 듯한데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년도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겨났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20여 개국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들 굉장히 들끓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들끓는 테마주들의 끝, 결국엔 이 최대 주주들의 지분 털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니커의 최대 주주 이지바이오가 장내 137억 원을 매도했었고요. 첼시스는 118억 원, 그리고 이글벳은 64억 원, 그리고 백광소재가 144억 원 정도의 이 장내 매각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관련주들은 좀 주춤주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사이에 이 최대 주주들은 이 차익 실현에 나섰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앞으로 더 갈까 아니면 그만 갈까라는 건데요. 이 최대 주주들의 이 고점에서의 매각, 이 부분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시그널일지 아니면은 어제까지도 추가 확진이 난 만큼 앞으로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지 한상혁의 나비 효과에서 체크해 보시죠. 예,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브리핑에서 최인 앵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건 약간 배신감 느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그럼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지금 뭐 경기도, 파주, 해서 김포, 연천까지 지금 이 확산된 상태인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김포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 파주 내에 있는 돼지들 같은 경우에 전량 다 살처분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상당히 방역 당국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일이고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니까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로서의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라고 하면 테마주와 테마주가 아닌 걸 좀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실적이 앞으로 증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하게 테마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적 증가 없이 주가만 급등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테마주 성격으로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관련주들의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돼지열병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발병한 다른 나라 국가들은 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반도까지 휩쓴 돼지열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것 같으면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변동성만 커지면서 오르는 거면 이거는 진짜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정도 아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 네. 했는데 앞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먼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중국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뭐 중국이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돼지열병이 무서운 거는 치사율이 100%라는 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농담 삼아서 이제 영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타노스가 돼지 세계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예. 이 영화 보셨죠? 어벤져스 보셨나요? 그거는 네. 근데 치사율이 50%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기면
인류의 둘중 한 절반이 명은, 예, 죽는 죽는 거잖아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워낙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발병을 된다라고 하면 돼지 사육수가 급감합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로 좀 급감합니다. 정말 돼지들한테는 이제 타노스 같은 존재인 건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1960년대에 돼지열병이 나타나서 이걸 방역하고 잡는 데만 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한테는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만 이제 감염이 되는데 이게 전염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한 그 생물에게만 이제 감염이 된다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예.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방역하기 힘든 점입니다. 감염된 돼지와 접촉했을 때는 물론이고 뭐 오염된 차량이나 뭐 사료, 도구 등에 이제 전파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돼지로 만든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소세지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가공식품의 포장지, 이 포장지도 이제 따로 버리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감염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만큼은 아주 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본래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이제 발병을 했는데 작년 8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하더니 이제는 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확산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급기야 이제 북한에까지 좀 발병이 되더니 올해에는 이제 국내까지 확진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중국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최대 생산 국가이자 또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 작년에 한 사람당 한 30kg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거면 여기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지만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 평가해야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중국이 바로 전 세계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생산도 하고 또 소비도 하는 국가입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이제 발병이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에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에 현재까지 중국에서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돼지가 1억 3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살처분이 네.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지금 표에서도 보시지만 돼지 수가 급감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역시도 급등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해서 돼지고기의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중국에서 이제 암돼지와 씨돼지가 이제 두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침부터 좀 발음이 좀 센 발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예. 이 씨돼지가 상당히 사육 두수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씨돼지가 이제 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사육 두수를 올리기가 힘들다는 점이에요. 보통 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6개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보면 가능하지만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은 길러야지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돼지만큼 길러진다는 시간이 이제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중국에서 이렇게 암돼지 수와 씨돼지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는 이 돼지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중국인들의 돼지 사랑은 정말 엄청난데요. 중국인들은 돼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중에서 절반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요. 예. 이렇게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대로이자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 급등 현상은 이제 급기야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국 내 그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죠. 물가도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비축해 있는 돼지를 이제 풀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수요를 비축한 돼지를 푼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 돼지고기 수입량이 3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4월부터 두 자릿수로 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7월 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6.7%까지 좀 급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수입국인 뭐 캐나다로부터는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돼지 수입량을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새롭게 이제 덴마크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급되는 첫 번째 나비 효과가 있는데 혹시나 뭐
아시겠어요? 나비 효과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이 코너 자체가 처음이라 감이 안 옵니다. 일단은 이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 14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등의 농축산물에 이게 추가 관세를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2주 연기한 거에 대한 이제 화답일 수 있지만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이 대두와 돈육, 즉 돼지고기를 관세를 내려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두는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질을 가지고 이제 사료로 쓰는데요. 예. 중국 내부적으로 돼지고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돼지고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 역시도 이제 판벨트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수확 시기가 되거든요. 예. 대규모 농작물을 사줄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미국 농부들 입장에서는 일본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중국이라는 큰 손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인데 농부들은 추수를 하고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게 되는데 이게 수출이 안 되면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기 시작을 할 거죠. 파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판벨트 지역은 전통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거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내년도에 대선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날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10월 추수를 앞두고 판벨트 지역의 지지율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10월 10일 미중과 고위급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협상에서 뭐 대규모인 전면적인 딜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연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몰 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를 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내 돼지고기 값을 급등시키고 물가를 자극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날개짓이 됐던 거죠. 무역 협상에서 이제 대두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중국 측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또 사고 그리고 추가 관세도 면제하기로 한 그 결정만큼 돈육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의 나비효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도 있다.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고 이게 첫 번째 나비효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걱정되는 게 발병하고 나서 태풍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확산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국내 사례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내 축산업계와 이제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규모나 성장률 측면에서 다른 고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돈육 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1차적으로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가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꺼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소비 감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뭐 한두 달 정도야 삼겹살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서너 달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때 있습니다. 소비가 회복이 될 때 돼지는 이제 시돼지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비육동까지 약 시간이 3년 정도 걸리는데 수급이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가 중에서 돼지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데가 충청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약 1,100만 마리가 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충청도가 약 300만 마리로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예. 경기도가 한 200만 마리 정도 되고요. 지금 경기도권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충청도까지 퍼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육도수의 절반 가까이를 살처분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좀 늘리겠다. 중국처럼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어려운 점이 전 세계가 동육 가격이 중국 때문에 이미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네. 동육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년 이후부터 돼지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국내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돼지 가격도 이미 동육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도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도 이제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종목별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에 따른 수혜주로 참 들썩들썩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대체육이랄지 백신, 방역, 사료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잡혀서 투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마주가 아니냐는 앞으로 실적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준비된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 표가 아마 시장에서 언급되는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라고 언급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뭐 여기에 방역과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뭐 소독과 관련된 업체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뭐 이들 업체가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표가 이제 언급되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돼지열병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격 상승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양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상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양돈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업인데요. 이미 도축 및 육가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료한 회사고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표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한 가지 업체를 개인적으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이 회사는 현대종합상사에서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수입육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즉 국내에서는 축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약 1,300여 원에 좀 불과한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출액 467억 원에 영업이익 26억 수준인데 수입육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입육 증가와 함께 매출 성장, 실적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년간만 5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도 작년에 500원을 줬습니다. 수요일 종가가 14,600원이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해도 3%가 훌쩍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돼지열병 이후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우리손 FNG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한상혁 과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개장 전략과 함께 종목 전략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